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호의 금융 전문 변호사인 이성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라젠, 한때 코스닥 2위까지 갔었던 대형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지 꽤 오래됐죠. 네. 그래서 왜 신라젠이 거래 정지까지 이르렀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받은 개인 투자자는 그걸 어떻게 손해를 좀 보존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관련 전문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을 좀 진행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삼한저축은행 사건이 터졌고요. 굉장히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 저축은행의 후생납치를 투자한 분들을 대리해서 저축은행 상대 그리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고 그 외에 다른 저축은행 소송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한 동양증권, 동양그룹 부도 사태로 인한 회사채 또는 CP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라젠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 지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VIK. 사건이라서 신라젠 주식을 이철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넘기고 공교롭게도 그 VIK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신라젠 주식을 중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관계돼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피해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K가 우리가 신라젠을 선택을 해서 신라젠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맞습니다. 투자자를 많이 모집했고 그래서 또 관련해서 피해자가 또 양산됐고 그런 관계입니다. VIK가 신라젠을 투자했던 관계. 그래서 신라젠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밸류를 통해서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들이 밸류를 통해서 그것을 매수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 신라젠이 과거에 이제 VIK랑 연관됐다 뭐 이거와는 좀 별개로 왜 구속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됐는지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라젠은 어떤 회사인가요? 신라젠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년도 3월경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염시켜 파괴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를 통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전자 제조업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항암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사백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이오 기업이고 암 치료제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뭔가 그 암 세포만 어떻게 감염을 딱 시켜갖고 암 세포를 죽인다 뭐 이런 팩사백이라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개발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게 임상 뭐 3상까지 갔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가 폭등을 했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난 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원래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신라젠에 대한 불공정 거래 수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대략적인 두 줄기가 있었는데 신라젠의 전 대표이사죠.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전 대표이사는 문은상 등을 포함한 임원들이 상당히 많은 신라젠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벌써 2014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를 해서 이게 자금 돌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주로 두 가지 혐의 사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게 수사가 두 개로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전 대표였던 문상 씨와 경영진이 주식을 막 내다 팔았어요. 이 내다 판 게 과연 미공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팩사백이란 게 임상에서 실패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걸 미리 팔아버린 거 아니냐라는 게 수사의 하나의 줄기였고 또 하나는 이 2014년에 이 경영진들이 약 1천만 주의
뒤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뭔 말인지는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임원들 중에 문흥상 씨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원진 중에 신전무는 2019년 6월 말부터 2019년 7월 초까지 주식을 처분했는데 내부 정보 제공된 시점이 2019년 한 3월 내지 4월달 내지 5월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처분하는 사람이 임원이 몇 명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신전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이 사람만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검찰은 2019년 3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 판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거는 이 줄기에서는 이제 한쪽 줄기에서는 이제 이 신전무만 기소하는 것으로 했고, 이제 나머지 줄기가 이제 큰 게 결국은 이제 BW 인수자금 조달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부정했다라는 건데 말부터 어렵죠. BW 그리고 인수자금 조달 뭐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BW는 본드하고 워런티가 결합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긴 사채, 본드긴 본드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부착됐냐면 워런트가 부착됐다는 거죠. 먼저 본드는 회사채인데 본드는 뭐냐면 그 운영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당신한테 한 1년 정도 있다가 투자자금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붙여줄 테니까 그거를 투자해라 그러면 사는 게 본드 회사채거든요. 근데 본드에다가 그러면 아니 당신 회사를 뭘 믿고 뭐 어쨌든 이게 뭐 신용등급도 모르겠는데 투자를 할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런트가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회사는 지금 주식 가격이 굉장히 낮지만 나중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주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다. 그러면 미래에서도 그 일정 시점이 지나더라도 그 워런트가 약정한 가격,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이런 그 바이오나 굉장히 스타트업 이런 회사의 주식을 운영 자금을 인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행하는 구조죠. 그 BW한 게 그러니까 어떤 발전 가능할 만한 회사 혹은 뭐 지금 약간 주가가 망가져 있는 회사여야겠죠. 혹은 뭐 나중에 뭐 주가가 오를 것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신주 인수권도 같이 받는 그런 조건이죠. 돈만 빌려주면은 그 회사가 뭐 갚을 뭐 20% 30%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금리를 너무 높게 줄 수는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회사에 빌려주기 좀 그래. 뭐 위험할 수도 있어. 대신에 그럼 우리가 이 주가를 굉장히 싸게 네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해서 이 두 개 같이 합쳐진 게 이제 B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소 사실이 그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문흥상 씨가 2014년 3월 달에 실질적인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해서 한 1,900억 정도 부당이득을 취득해서 신라젠을 손해를 가했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지금 BW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 지금 현재 공소 사실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당사자가 총 4개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A증권회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인데 문흥상 씨의 친척이 대표인 투자 자문사예요.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문흥상 외의 3명의 BW 인수자가 등장합니다. BW 인수하게 된 그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면 A증권회사 이런 BW 이런 자금 흐름을 설계했다고 추정되는 이 증권회사인데 A증권회사가 B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350억을 대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 컴퍼니 B 회사는 문흥상 씨 외에 3명에게 350억을 대여를 합니다. 당일날. 그리고 바로 그 당일날 350억을 받아서 BW를 인수대금을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흥상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이 아닌 걸로 돈을 350억을 납입을 했죠. 그리고 2013년 3월 4일날 350억 인수대금을 받고 그 이틀날
신라제는 아까 페이퍼 컴퍼니는 B 회사에 350억을 그대로 대여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흥상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사실은 BW, 아까 얘기한 대로 신라젠 주식을 굉장히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하고 회사채를 이제 인수하게 된 것이죠. 공소 사실은 이러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리면 동부증권이라는 곳이 있고 크레스트 파트너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크레스트 파트너는 문은상 씨의 친척이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인수자 문은상 씨를 포함해서 경영진 4명이 있습니다. 이 경영진 4명과 그리고 이제 신라젠 이렇게 4개의 축이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축이 일단은 밖에 보여지기에는 맨 처음에는 계약이 2015년 3월 4일에 이 경영진 4명이 350억을 납부하고 우리가 BW를 인수를 했다. 이걸로 이제 발표가 됐겠죠. 근데 사실은 수사해보니까 이게 350억이 경영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 라는 거고 이 350억을 설계한 이 BW 인수를 설계한 이 동부증권이 설계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동부증권이 처음에 이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동부증권이 크레스트 파트너한테 350억을 넣습니다. 그래서 350억을 크레스트 파트너에 넣어요. 그러면은 크레스트 파트너는 다시 그 350억을 받은 걸 도로 토스를 합니다. 그대로 문은상 씨한테 토스를 해요. 그럼 그 문은상 씨는 그대로 다시 그걸 토스를 해서 신라젠으로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세상에 드러난 건 이 경영진 4명이 350억을 신라젠에 넣었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돈의 흐름은 이 동부증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세탁하기 위해서 크레스트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350억은 이제 신라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신라젠이 350억을 이틀 뒤에 2014년 3월 6일 들어간 게 2014년 3월 4일이거든요. 근데 이틀 뒤인 2014년 3월 6일에 곧바로 다시 크레스트 파트너에다가 빌려줍니다. 대여 형식으로 신라젠이 350억을 크레스트 파트너에 넣습니다. 크레스트 파트너는 당일 또 바로 상환을 합니다. 350억을. 그러니까 지금 돈은 한 바퀴 돌았는데 동부증권, 크레스트 파트너, 경영진, 그 다음에 경영진이 다시 350억 신라젠에 넣고 신라젠은 다시 크레스트 파트너에 넣고 크레스트 파트너는 동부증권에 350억을 넣는 걸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신라젠은 사실 이틀만 사실은 그 돈 350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틀만 그냥 사실상 거의 파킹, 주차만 돼 있었고 그냥 그대로 다시 나간 거죠. 근데 한 바퀴 돈 그것 때문에 누가 이득을 얻었냐? 신라젠이 얻은 게 아니라 문은상 씨 같은 경영진 4명이 얻었다. 무엇으로? BW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을 굉장히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대가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받은 게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얼마에 받았냐면 대략 3,500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은상 씨 외 경영진 3명이 받게 된 거죠.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신라젠 주가는 얼마냐? 2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가서 막 나중에 15만원까지 갔는데 당장만 봐도 약 1,000억 이상 거의 1,900억 정도를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한 바퀴 돌리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득은 없고 이 경영진 4명만 이 불공정하게 1,900억을 얻은 거죠. 아까 본드가 지금 어쨌든 1년 정도 후에 원리금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젠이 정확히 1년 후에 2015년 3월 4일 날 문흥상 외 3명에게 BW 350억, 물론 이제 이자를 포함한 건데 어쨌든 350억을 상환을 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흥상 외 3명은 크레스트 파트너부터 이제 돈을 빌렸잖아요. 그거를 그 신라젠으로 받은 돈으로 350억을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레스트 파트너는 그거를 신라젠에 다시 대여금을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1년 후에 다 클로징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3월 4일에 그 입금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2015년 3월 4일에 신라젠이 다시 경영진한테 350억을 주고, 왜냐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난 거래에서는 신라젠과 경영진 4명 이 사람밖에는 이제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과 원리금과 BW를 줘야 되잖아요. BW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 3월 4일에 350억을 주고, 이 경영진 4명은 이 350억을 자기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빌려온 돈이고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아무도 없는 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신라젠으로 넣어야죠. 350억 받은 걸 신라젠으로 넣어야 되는데 바로 줄 수 없으니까 크레스트 파트너한테 대여금을 상환하고, 크레스트 파트너는 다시 신라젠으로 넣으면서 크레스트 파트너와 신라젠 간의 대여금도 끝나고 종결되고, 이제 신라젠과 이 경영진 4명 간의 이 거래도 클로징되는, 그게 이제 1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게 거의 약 2천억짜리 사기적 부정 거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수자들이 남는 거는 W만 남는 거예요. W만 남는 거니까 그 W 인수해서 이제
신라젠 주식을 굉장히 싸게 이제 신주인수권부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인수해서 사실은 이 문원상 씨가 굉장히 지분을 거의 돈 없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신라젠이 피해를 입은 거고 그 신라젠에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 외에 공소 사실 중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 주를 부여한 후에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에서 한 38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상 씨가 원래는 뭐 특허 대금이 한 7천만 원짜리였다고 해요. 그거를 3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에 29억 3천만 원을 피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또 공소 사실의 요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문은상 씨가 주변 지인들한테 스톡옵션을 막 준 거예요. 뭐 부풀려갖고 스톡옵션을 막 준 다음에 너네 이거 스톡옵션 행사한 다음에 나머지 돈 차액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약 38억 원 가량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문은상 씨 측에서 이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검찰 일방적인 이제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BW 독특한 BW 그 인수 구조를 만든 거는 당시에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그런 구조를 요구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물론 이상하긴 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변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데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도 그냥 350억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자기들이 2천억 가량 수익을 얻은 게 어떻게 뭐 정당할 수 있을지는 잘 납득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